1623년 3월 한양 창덕궁 한 왕이 한밤중에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어머니 격이던 대비를 내쫓고 어린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때부터 광해군에게는 패모살제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패모살제는 글자 그대로 어머니를 버리고 동생을 죽였다는 뜻의 무거운 비난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을 두고 임진왜란의 영웅, 전후 복구를 이끈 개혁군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의 영웅이었던 이 왕은 왜 폭군으로 쫓겨나야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위해 조선왕 조실록 가운데 선조실록과 광해군 일기, 인조실록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승정원 일기, 연려실기술, 대동야승, 한국민 종문화 대백과와 최근 연구 자료들을 함께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록에 남은 사실과 후대에 덧붙은 해석을 나누어 가능한 한 실제에 가까운 흐름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준비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한 번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소년 광해가 처음 세상 앞에 서는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75년 봄 한양 궁궐 선조의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훗날 광해군이 되는 이혼입니다. 이혼이라는 이름에는 옥처럼 빛나는 돌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태어난 자리는 그리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정식 왕비가 아니라 후궁 공빈 김씨였습니다. 왕비 의인왕 후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고 여러 후궁 사이에서 왕자들이 태어나던 때였습니다. 장남 임해군, 그 다음이 이혼, 그 아래에도 왕자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후계 구도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왕위는 장남 임해군이 있고 둘째 이혼은 그 아래를 받쳐주겠지. 누구도 이 어린 둘째가 훗날 조선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는 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이혼의 마음에 깊은 자리를 차지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어머니의 부재였습니다. 공빈 김씨는 그가 3살 무렵 세상을 떠납니다. 출산 후유증과 병약함, 그리고 새로 총애를 얻은 다른 후궁들 사이에서 점점 밀려난 끝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기억할 나이도 되기 전에 광해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은 왕의 아들이라는 신분과는 상관없이 평생 마음속 빈자리로 남습니다. 후대 기록을 보면 광해가 자라서도 생모의 제사를 각별히 챙기고 왕이 된 뒤 끝까지 생모를 정식 왕비로 높이려 했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왕이 된 뒤에도 생모를 종묘에 모시려 한 집요한 움직임은 어린 시절부터 쌓인 그리움이 효심과 집착이 섞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어린 둘째가 처음부터 우울한 아이였던 것은 아닙니다. 후대 야사에는 그의 어린 시절을 전하는 장면들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정사 기록은 아니지만 여러 책이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 그 성격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하나는 소위 소금 일화입니다. 어느 날 선조가 여러 왕자들과 함께 반찬이 가득 차려진 상 앞에 앉습니다. 고기, 생선, 나물, 각종 장과 젓갈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선조가 슬쩍 웃으며 묻습니다. 반찬 가운데 으뜸이 무엇이냐? 왕자들이 하나둘 대답합니다. 고기입니다. 생선입니다. 맛있는 것들의 이름이 오가던 그때 이혼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소금입니다. 선조가 눈을 가늘게 뜨며 되묻습니다. 소금이라 왜 그러냐? 소금이 없으면 어떤 반찬도 제맛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은 왕의 가슴에 강하게 남았다고 전해집니다. 눈앞에 고기 대신 맛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본을 떠올린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보물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선조가 방 안에 금, 은, 옥, 비단을 가득 펴놓고 왕자들을 부릅니다. 갖고 싶은 것을 하나씩 골라 가져가 보아라. 왕자들은 반짝이는 보물로 곧장 달려갑니다. 그 사이에서 이혼은 한참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놓여있던 붓과 먹을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그것이냐?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합니다. 글을 배우고 일을 익혀야 이런 것들을 오래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 그대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록이 한 목소리로 전하는 공통점 하나는 분명합니다.
어릴 적 광해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말수가 적고 차분했으며 학문을 즐기고 한마디를 해도 생각이 묻어나는 아이였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궁궐 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왕비 의인왕 후에게는 아직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왕자들은 후궁들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뿐. 조선 같은 나라에서 누가 왕위를 이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늘 조용한 폭탄처럼 깔려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세자가 되어야 하는지 쉽게 입을 열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정철이 후계 문제를 입에 올렸다가 큰 죄를 뒤집어쓰고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어느 왕자를 밀고 있는지, 어느 후궁을 중심으로 세력이 모이는지 이런 문제에는 늘 당파 싸움과 이권 다툼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궁궐의 공기를 한 번에 뒤집어버린 것은 외부에서 닥친 재난이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포에 일본군이 상륙합니다. 왜군은 준비된 군대였습니다. 조선의 요새들은 남쪽부터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해 4월 28일 문경세제를 지키던 신립의 군대가 탄금대 전투에서 크게 패합니다. 임금을 지키겠다고 나선 마지막 방패였지만 전세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양 함락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은 짐을 싸들고 북쪽으로 향합니다. 길마다 피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조정 역시 흔들립니다. 선조는 결국 한양을 떠나 북쪽으로 피난 가는 파천을 결심합니다. 이때 떠오른 것이 바로 세자 문제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왕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뒤를 이을 것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나라 전체의 불안을 더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조 앞에 한 신하가 나아가 머리를 조아립니다. 승지신잡입니다. 전하, 종묘사직과 백성의 마음을 위해 먼저 세자를 세우셔야 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을 했다가는 화를 입기 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입니다. 백성들도 신하들도 왕을 지키는 문제 앞에서 더는 이 논의를 미룰 수 없었습니다. 선조가 묻습니다. 누가 세자에 합당하겠는가? 자리를 가득 메운 신하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쉽게 입을 열지 못합니다. 누구를 추천하느냐에 따라 정치 생명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선조가 먼저 말문을 엽니다. 광해는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니 그를 세자로 삼고자 한다. 한마디가 떨어지자 장내의 공기가 빠르게 바뀝니다. 전쟁 중 다투고 따질 겨를은 많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광해군이 마땅합니다. 세자를 정하는 논의는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끝이 납니다. 정성 들인 책봉식도 화려한 행렬도 없었습니다. 급하게 정해진 교지와 간소한 예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광해는 하루아침에 뒤를 이을 왕세자가 됩니다. 그러나 세자라는 이름을 충분히 느껴볼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592년 4월 30일 새벽 비가 추적이는 경복궁 마당. 선조는 곤룡포를 걸친 채 이미 궁문을 향해 급히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내시들과 궁인들은 등짐과 보따리를 이고 지고 뒤를 따릅니다. 광해는 막세자 관복을 입은 20살 청년의 모습으로 그 뒤에 서 있습니다. 비에 젖은 돌바닥 위에서 발밑이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을 느끼며 궁궐 처마박 어두운 새벽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세자가 된 지 이틀도 되지 않은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 궁궐을 떠나는 장면. 실록은 이때를 두고 세자가 곧바로 피난 행렬에 합류해 북쪽으로 향했다고 짧게 기록합니다. 왕좌가 아닌 피난길에서 시작된 왕세자. 이 출발은 광해라는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됩니다. 한양을 떠난 뒤 조선 조정은 곧 더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나라의 한쪽 끝에서는 왕이 피난길을 이어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젊은 세자가 직접 지방을 돌며 나라 일을 맡게 되는 선택입니다. 앞으로 광해는 단순한 왕세자가 아니라 전쟁 한가운데서 나라의 절반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1592년 여름 강원도와 평안도 경계의 산길. 비에 젖은 흙길 위로 피난 온 백성들의 발자국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 길 위에 세자가 서 있습니다. 이름 이혼, 훗날 광해군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뒤 조선 조정은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왕과 세자가 서로 다른 곳에서 나라를 동시에 맡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조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조정을 둘로 나누어 한쪽은 임금 선조, 다른 한쪽은 세자 광해가 책임지는 체제였습니다. 의주로 올라간 선조는 국경 근처 행제소에 머물며 명나라와의 교섭에 집중했습니다. 그 사이 세자 광해는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 일대를 옮겨다니며 무너진 행정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시기에 광해를 두고 실제 임금은 아니었지만 한쪽 조선을 떠맡았다는 의미에서 분조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분조의 세자에게 내려진 첫 임무는 사람을 다시 제자리에 앉히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관찰사와 수령들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도망치거나 전장에서 죽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비어있는 고을이 늘어났고 관청문이 닫힌 곳도 많았습니다. 광해는 이런 고을을 찾아다니며 임시로 수령을 임명했습니다. 벼슬아치들의 경력과 평판을 살펴 새 고을원을 세우고 그 고을이 올리는 보고와 상소를 받아 처리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멈춰버린 나라 살림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낡은 객사마당에 자리를 펴고 세자가 서류를 받아보는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옷이 해진 아전들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굶주린 농부와 상인들이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 고을에 남아있는 장정은 얼마나 되느냐? 전쟁 전과 비교하여 곡식은 얼마가 남아있느냐? 세자가 묻고 수령이 대답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동안 조정이 무너진 줄 알았던 백성들 입장에서는 위에서 누군가가 사정을 듣고 도장을 찍어주는 모습 자체가 큰 안도였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이런 표현이 전해집니다. 동궁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인심이 기뻐하며 마치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 여기서 동궁은 세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왕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백성에게 직접 다가와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내리는 얼굴은 세자 광해였습니다. 한편 광해의 형 임해군에게도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함경도로 들어가 근왕병을 모으고 민심을 수습하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임해군은 국경 지역의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고 국경에서 일어난 반란과 소동 속에서 결국 포로가 되어 일본 장수에게 넘겨졌습니다. 전쟁 중에 왕의 장남이 적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은 백성들의 불안만 더 키웠습니다. 이 대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험한 산길과 들판을 돌며 서류를 결제하고 빈자리를 메워나가던 세자. 그리고 적의 손에 붙잡혀 협상의 대상이 되어버린 형. 누가 나라를 이끌 만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에 백성들의 마음은 어느새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조의 세월이 광해에게 언제나 영광만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맡은 역할이 클수록 그에 대한 기대와 부담도 함께 커졌습니다. 명나라와의 관계에서도 광해의 이름은 점점 더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명은 조선에 원군을 보내면서도 전쟁을 길게 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일본과 화친, 즉 강화를 통해 서둘러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조선의 입장이었습니다. 나라가 불탄 당사자인 조선으로서는 쉽게 화친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행주산성 전투에서 권율이 크게 승리했을 때도 명은 미리 허락을 받지 않고 싸웠다는 이유로 질책하려 했습니다. 전쟁을 계속해 일본을 몰아내고 싶어하는 조선과 피해를 줄이고 정리를 서두르고 싶은 명 사이의 온도차가 분명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명은 점점 세자 광해를 카드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광해가 전쟁터를 누비며 명의 장수들과도 직접 접촉하는 모습을 눈여겨본 것입니다. 1593년경 한양 수복을 전후로 해서 명나라 쪽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광해를 전라도와 경상도의 군사 문제를 맡기는 책임자로 세우라. 결국 세자는 좌의정 윤두수, 병조판서 이항복, 호조판서 한준, 공조판서 김명훈 등과 함께 무군사라는 새로운 기구를 이끌게 됩니다. 이 기구는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의 병력 모집과 훈련, 군량 조달을 맡았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실제로 군사와 곡식을 움직이는 중심의 세자가 서게 된 것입니다. 이듬해 한양으로 돌아온 뒤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명 황제가 보낸 칙서 가운데 일부는 임금이 아니라 세자 광해 앞으로 직접 도착했습니다. 심지어 부왕의 실패를 만회하라는 식의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전쟁의 동반자로서 광해를 지목하면서 선조의 실정을 에둘러 비판하는 뉘앙스였습니다. 조선 입장에서 보면 민감한 장면입니다. 명은 겉으로는 조선을 도와주는 상국이지만 속으로는 왕이 아닌 세자를 통해 선조를 압박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광해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분조와 무군사를 통해 전쟁 현장을 책임지는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는 저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왕 같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능력과 실무는 광해에게 모이고 왕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선조는 이 압박을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나갑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양위 소동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선조는 전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이런 말을 꺼냅니다. 겉으로는 왕위를 아들에게 넘기겠다는 양보지만 실제로는 신하들의 마음과 세자의 태도를 시험하는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임금이 왕위를 넘기겠다고 말하면 신하들은 일제히 엎드려 감히 그리하실 수 없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예, 물려주십시오라고 하면 임금을 재촉해 왕위를 빼앗는 불충한 무리가 되어버립니다. 광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아버지의 자리를 탐내는 불효자로 찍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해는 그때마다 식사도 거르고 땅에 엎드려 차마 받들 수 없는 명이니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반복해 호소해야 했습니다. 이런 양위 소동은 한두 번이 아니라 수년 동안 여러 차례 되풀이되었습니다. 분조와 전쟁터에서 광해는 이미 나라 살림의 한 축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궐 안에서의 자리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적자가 아니라는 점, 장남이 아니라는 점, 무엇보다 명나라가 끝내 세자, 책봉을 인정해주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임진왜란의 불 속에서 광해는 실제로 나라의 한쪽을 책임진 인물이었습니다. 백성들 눈에는 세자가 곧 조선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선조와 명나라 사이에서 어떤 긴장과 질투, 불안을 키워갔는지는 이 시기를 들여다볼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광해의 손에는 두 가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란 속에서 몸으로 익힌 실무와 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정통성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이 둘이 함께 자라나면서 광해의 다음 행보는 점점 더 무겁고 복잡해져 갑니다. 1606년 여름 한양 궁궐. 궁 안에는 오랜만에 웃음과 축하의 말이 오갔습니다. 선조가 새 왕비 임목왕후에게서 아들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선조가 왕위에 오른 지 거의 40해가 지나서야 얻은 첫 척자였습니다. 마침내 정식 왕비의 아들이 태어났다. 조정 안팎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30을 넘긴 세자 광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법과 관례로만 따지면 이미 나라가 정식 후계자로 세운 세자를 뒤늦게 나온 적자로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왕이 새로 얻은 어린 아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자의 자리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조는 처음부터 광해를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전쟁 중 광해에게 쏠린 명성과 칭찬이 왕인 자신을 향한 비난과 비교로 돌아오는 상황을 껄끄럽게 여겼습니다. 여기에 적자 영창대군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이 태어난 뒤 조정의 공기는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영의정 유영경 같은 실력자는 점차 광해를 견제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광해를 지지하던 쪽에서는 이 변화를 위기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1607년 선조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기침과 열이 잦아지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왕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후계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선조는 비망기, 즉 미리 써놓는 유언 같은 글을 통해 광해에게 나라를 맡기겠다는 뜻을 남깁니다. 세자에게 미리 섭정, 다시 말해 왕을 대신해 정사를 돌보라는 명을 내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망기는 곧바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문서를 쥔 사람이 유영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광해의 섭정을 반대하던 그는 그 문서를 깊숙이 숨겨버립니다. 광해 입장에서는 선조의 마음이 어디까지 자기 쪽으로 향했는지조차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뜻을 실무에서 쥐고 있는 대신이 막아버리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때 조용히 움직인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경상도 산골에서 이름을 떨치던 학자 정인홍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의병을 일으켜 싸웠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상소를 올립니다. 이대로라면 훗날 영창대군 같은 어진 아들을 두고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의 끝은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겉으로는 유영경을 향한 비판이었지만 실제로는 광해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주라는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이 상소는 조정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광해에게 유리하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오히려 정인홍을 꾸짖고 귀양을 보냅니다. 그와 뜻을 같이 하던 이이첨, 이경전 등도 함께 물러나야 했습니다. 광해를 지키려던 목소리는 오히려 귀양을 가고 그를 견제하던 유영경은 자리를 지키는 기묘한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세자로 책봉된 지 오래된 왕자, 그러나 언제든 적자 영창대군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불안, 이 긴장은 선조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1608년 2월 한양 궁궐은 다시 한번 큰 변곡점을 맞습니다. 병세가 악화된 선조가 결국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유언으로 남긴 말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내가 있을 때처럼 하고 참소하는 자의 말을 삼가 들으라. 그 다음 날 이제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된 임모광후가 나섭니다. 남편이 남긴 말과 조정의 현실을 함께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광해를 새 왕으로 세우는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쟁 내내 분조를 맡아 조선을 떠받치고 명나라와의 교섭에서도 앞에 나섰던 그 세자가 마침내 조선의 15번째 임금으로 공식 즉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관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광해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발밑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가 끝까지 세자 책봉을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어린 영창대군의 존재가 언제든 왕위를 바꿔야 한다는 말로 되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한 기반 위에서 광해는 나름의 방식으로 왕권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 방식은 뜻밖에도 사람을 넓게 쓰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치는 붕당이라는 이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학문과 인맥에 따라 갈라진 서인, 동인, 그 안에서 갈라진 남인, 북인, 그리고 북인 안에서도 대북, 소북이 서로 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광해는 자신을 밀어준 대북파만으로 정권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대북의 정인홍, 이이첨이 큰 힘을 쥐었지만 그와 함께 남인인 이원익을 영의정에 세우고 서인 이항복과 이덕형에게 비변사를 맡겨 국방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서인 소장파 이귀, 김류, 정경세 같은 인물들도 조정에서 완전히 밀려나지 않도록 자리를 남겨두었습니다. 당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쓰려 한 이 구도는 적어도 초기 몇 년간은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끝없는 피난과 전쟁으로 흔들리던 정국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무너진 나라의 살림을 다시 세우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바탕 위에서 나온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당시 백성들이 내던 공물을 바꾸는 세금 제도였습니다. 원래는 지방마다 정해진 특산물을 거두었지만 이 과정에서 중간에서 챙기는 사람도 많고 백성들의 부담도 컸습니다. 광해는 먼저 경기도에서 공물을 쌀로 통일해 받도록 했습니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내도록 한 것입니다. 처음 시행됐을 때 사람들은 이 법을 두고 널리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법이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나라에 필요한 것은
단지 군사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몸을 돌볼 수 있는 약과 의술도 절실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동의보감이 편찬을 마치고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동의보감은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와 조선의 현실에 맞는 치료법을 정리한 의서였습니다. 더 이상 값비싼 중국 약재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선 백성의 몸을 조선의 약으로 돌보겠다는 방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작업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동안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정문을 세워 널리 알리고 그들의 행적을 모아 동국신속 삼강행실도라는 책으로 엮었습니다. 여기에는 효자, 충신, 정절을 지킨 이들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누군가의 선택이 빛났다는 사실을 나라가 공식적으로 기억하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광해의 초반 통치는 전쟁의 상처를 정리하고 백성의 세금을 바로잡고 몸과 마음을 돌볼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은 시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훗날 많은 역사 연구자들이 그를 두고 조선에서 손꼽히는 유능한 행정가였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한쪽만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공을 세운 사람의 자리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문묘라는 곳이 있습니다. 공자를 모신 사당이자 나라에서 인정한 큰 학자를 함께 모시는 공간입니다. 광해는 이곳에 조선의 5대학자 김경필, 정여창, 조광조, 이연적, 이황의 위패를 모시도록 결정합니다. 조선의 학문과 도덕을 바로 세우겠다는 뜻에서 내린 이 결정은 뜻밖에도 조정 안팎을 다시 흔들어 놓는 불씨가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예우로 보였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갈등은 곧 당파와 인물, 과거의 상처가 뒤엉킨 큰 파도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1610년 한양 성균관 문 앞 젊은 유생들이 모여 이름이 적힌 명부를 들여다봅니다. 나라에서 인정한 학자의 이름만 올릴 수 있는 명부, 청금록입니다. 그 명단에서 어느 날 한 사람의 이름이 조용히 지워집니다. 정인홍이었습니다. 바로 그해 조정에서는 큰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김경필, 정여창, 조광조, 이연적, 이황, 조선을 대표하는 5학자의 위패를 공자를 모신 문묘에 함께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나라의 학문과 도덕의 기둥을 세우겠다는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곧 새로운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정인홍은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가 따르던 스승 조식이 빠져 있다는 이유도 있었고 이황과 이연적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도 깊었습니다. 그는 상소를 올려 퇴계 이황과 회제 이연적을 거칠게 비판하며 문묘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을 회퇴변척이라 부릅니다. 회퇴변척 상소는 곧장 조정 안팎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남인들 가운데서는 정인홍이 지나쳤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았고 서인들 역시 자신들의 학문 계통을 공격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청금록에서 정인홍의 이름을 지워버렸고 이 일은 붕당 사이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광해가 애써 유지해온 연립 구조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북, 소북, 서인, 남인이 얇은 얼음판처럼 겨우 균형을 맞추고 있던 조정에서 회퇴변척은 얼음판에 생긴 첫 균열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그 틈으로 더 큰 사건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1612년 국왕의 도장을 위조한 김제세라는 인물이 체포됩니다. 그를 신문하던 관원들은 뜻밖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도장을 위조한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반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조사를 이어가자 김직재와 그의 아들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진술이 덧붙여졌고 곧이어 순화군의 장인 황혁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이들이 순화군의 양자를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건은 단순한 위조 범죄에서 왕위를 노린 역모 사건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의 진상이 어디까지였는지는 지금도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역모라는 말이 붙으면
그 안에 누구까지 끌어들일지는 권력을 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된 인물들은 줄줄이 옥에 끌려갔습니다. 서인과 남인 인사들이 대거 피를 보거나 유배를 떠났고 조정은 다시 한번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파, 특히 이이청과 그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결정적인 반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듬해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1613년 개축년의 옥사라해서 개축옥사라고 부릅니다. 경상도 문경세제 인근에서 한 무리의 화적들이 상인을 습격하고 은을 빼앗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을 노린 강도 사건, 원래라면 형벌을 받고 끝났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붙잡힌 일당 가운데 일부가 신문 과정에서 뜻밖의 이름을 입에 올립니다. 칠서라고 불리던 서자 출신 젊은이들 박응서, 박치애, 서양갑 등은 원래 서울 차별에 대한 불만으로 무리를 이루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신문 도중에 이 은은 반역 자금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고 자복하자 사건은 단숨에 정치 사건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누구를 위한 반역 자금이었는가? 조사의 방향은 그 질문으로 향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이청과 김계, 김창우 등 대북파 핵심 인물들이 움직입니다. 일당의 입에서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영창대군의 외조부 김제남. 개축옥사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됩니다. 김제남이 영모의 주모자로 지목되자 그와 조금이라도 얽혀있던 인물들은 모두 위험에 처했습니다.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을 미리 끊어내야 한다는 명분이 덧붙었습니다. 조정의 칼끝은 서인과 남인 중진들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정구, 김상용, 서성, 한준겸 등은 공모 여부를 추궁당한 뒤에야 겨우 목숨을 건지거나 유배를 떠났습니다. 개축옥사를 거치면서 서인과 남인 세력은 대거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조정은 대북 일색에 가까운 구도로 변해갔습니다. 김제남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의 세 아들도 화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충격은 영창대군에게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영창대군은 왕실의 적자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개축옥사를 계기로 신분이 깎여 내려갔고 곧 교동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조금 뒤에는 강화도로 옮겨졌습니다. 강화부사 정왕은 훗날 왕의 동생이었던 그 어린아이를 죽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영창대군이 죽을 때 나이는 겨우 9살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온돌에 불을 과하게 지펴 방을 뜨겁게 달구어 태우듯이 죽였다는 기록도 있고 과장이 섞여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모가 뭔지도 모를 나이에 한 아이가 역적으로 몰린 집안의 중심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창대군의 죽음과 함께 그의 어머니 임목대비에 대한 공세도 거세졌습니다. 대북파는 종묘의 사직에 죄를 얻었다며 광해와의 모자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상소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도성 사람들은 이런 주장에 쉽게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정치 싸움이 심하다 해도 왕비이자 대비를 내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북파의 상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목대비는 서궁으로 옮겨졌습니다. 서궁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왕실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행사하던 권한을 빼앗기고 실질적으로 궁 안에서 갇힌 생활을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광해는 앞으로 대비라는 호칭을 쓰지 말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 말은 곧바로 기록에 남습니다. 격식을 갖춘 문장 속에 담겨 있지만 뜻은 분명합니다. 어머니 자리에 있던 사람을 더 이상 어머니로 부르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 입에서 폐모라는 말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를 폐한다. 자리에서 끌어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영창대군의 죽음과 함께 묶어 폐모살제라는 네 글자가 서서히 굳어집니다. 어머니를 내쫓고 동생을 죽인 임금이라는 낙인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대북파의 계산도 섞여 있습니다.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한다는 왕통의 가능성을 미리 끊고 임목대비를 통해 반격할 수 있는 서인과 남인의 명분을 약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이 가능해지도록 허락한 사람, 최종적인 책임은 왕인 광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해의 마음속에서는 평생 그를 따라다니던 불안이 더 크게 고개를 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명나라가 끝내 세자 책봉을 미루었다는 이유로 언제든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 그 불안을 끊어내기 위해 내린 선택이 형 임해군의 유배와 죽음, 영창대군의 유배와 죽음, 인목대비의 유패로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마다 광해가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 어디까지가 측근의 조작이고 어디부터가 왕의 결심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나 결과만큼은 분명합니다. 형제와 어머니 자리에 있던 사람을 잃게 만든 왕. 조선이라는 유교 사회에서 이런 이미지는 곧 반정을 준비하는 쪽에게 가장 쉽고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이 시기부터 광해의 이름은 개혁군주라는 평가와 더불어 폐모살제를 저지른 군주라는 비난이 함께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조정 안에서는 대북파의 권력이 과도하게 쏠리고 밀려난 서인과 남인 세력은 겉으로는 침묵하면서도 속으로는 반격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618년 겨울 요동전선에 피냄새가 짙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건주 여진의 우두머리 누르하치가 마침내 명나라의 반기를 든 해였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여진 세력을 통일한 누르하치는 스스로 나라 이름을 정하고 성을 쌓고 군대를 키우며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지친 명나라는 한쪽에서는 일본과 다른 한쪽에서는 여진과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때 명나라 황제가 떠올린 것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제조지은을 기억하라. 임진왜란 때 명이 조선을 도와준 은혜를 생각해 이제는 조선이 군사를 내어 도와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명에서 처음 보낸 문서는 황제의 칙서가 아니었습니다. 병부와 요동도사 명의의 공문이었습니다. 병력을 보내라. 조선 조정에 도착한 이 명령을 받아든 사람은 왕 광해였습니다. 광해는 답을 쉽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선은 아직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논과 밭은 제대로 갈리지 않았고 성곽과 마을은 온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를 겪은 병사들은 늙고 지쳤고 새로 징집할 젊은이들 역시 농사와 생계가 먼저였습니다. 광해는 여러 차례 회의를 엽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 수만의 군사를 보내기는 어렵다. 그는 조심스레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광해는 먼저 문서의 형식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황제의 직접 칙서도 아닌데 어찌 함부로 나라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사신을 거듭 보내 조선의 어려운 형편을 호소했습니다. 전쟁을 막 끝낸 조선은 아직 국력이 회복되지 못했다. 병사들은 대부분 농부이며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기 어렵다. 그러나 조정안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비변사 신료들과 다수 대신들은 제조지은과 춘추대의를 들며 반박했습니다. 명은 부모의 나라입니다. 외란 때 우리를 구해준 은인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도와야 합니다. 광해의 가장 큰 정치적 동맹이었던 대북파 이이첨조차도 기본적으로는 파병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광해의 뜻을 온전히 지지해주는 쪽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광해는 현실과 명분 사이에서 줄을 타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처음 요구에는 버티되 황제의 직접 칙서가 오면 군사를 보내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정합니다. 1619년 마침내 황제의 이름이 적힌 칙서가 도착합니다. 이제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광해는 강옥립을 도원수로 임명하고 대략 1만 명 안팎의 조선군을 요동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조정에서 이 소식이 발표되자 신하들은 이제야 사대의리를 지켰다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겨우 밭을 일구기 시작했는데 다시 아들들을 전쟁터로 보내야 한다는 소식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요동전선은 생각보다 훨씬 험했습니다. 명군은 후금의 전술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고 사르후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은 처참한 패배를 당합니다. 조선군이 후금 군대와 본격적으로 맞붙었을 때는 이미 명군의 주력이 대부분 무너진 뒤였습니다.
후금군은 조선군 쪽으로 역관을 보내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너희 나라가 아니라 명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억지로 끌려온 것이라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고 항복하라. 강옥립은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무모하게 싸움을 이어가다가 병사들을 모두 죽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 전쟁이 본래부터 조선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남아 나중을 도모할 것인가? 결국 그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군사를 접고 투항하는 길을 택합니다. 사르후에서의 실패는 명과 후금의 힘관계를 완전히 바꾼 전투가 되었습니다. 한양에 전해진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옥립이 적에게 항복했다. 조정에는 그를 역적으로 몰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광해는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강옥립의 가족을 잡아들여 처벌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군이 처음부터 승산 없는 전쟁에 끌려 들어갔고 군사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후금에 끌려간 강옥립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후금의 동향을 조선에 몰래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광해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했습니다. 명은 사르후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선의 재징병을 요구했습니다. 광해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말을 돌려 피했습니다. 평안도를 굳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명을 돕는 길입니다. 조선의 군사를 무리하게 내보내면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명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속으로는 후금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일종의 중립 외교였습니다.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 살림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폐모살제라는 무거운 비난을 안고 있던 왕이 이제는 명 황제의 요구까지 거절하며 춘추대의를 어기는 모습으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명나라 사신이 황제의 칙서를 들고 궁궐에 들어옵니다. 조정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사신은 칙서를 읽어내려가며 다시 한번 군사 파견을 요구합니다. 광해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조선의 형편상 더는 군사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명으로부터 공식적인 책봉까지 받은 왕이 문무백관과 외국 사신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황제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전례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유교적 의리에 민감한 신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반발합니다. 폐모살제도 모자라 이제는 부모의 나라를 배신하려 하십니까? 사헌부와 사간원을 중심으로 한 관료들은 차례로 상소를 올리며 광해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더 극단적인 수단을 택합니다. 출근을 거부한 것입니다. 조정회의가 열려도 자리를 지켜야 할 관리들이 보이지 않았고 빈자리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기록에는 이 시기에 조정을 두고 신하들이 차례로 관직을 버리고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한 왕이 홀로 남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무렵 광해의 시선은 또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권위와 체면을 세워줄 궁궐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운수였습니다. 임진왜란으로 한양의 궁궐은 크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선조 때부터 추진하던 창덕궁 중건이 마무리되었지만 광해는 그곳에 머무는 것을 꺼렸습니다. 연산군과 노산군 두 임금이 폐위되는 사건이 이 궁궐과 얽혀 있다는 말이 떠돌았기 때문입니다. 풍수와 도참을 가까이 하던 그는 서울의 기운이 약해졌다는 술사들의 말에 점점 마음을 빼앗깁니다. 누군가는 교화로 도읍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인왕산 아래 터에 왕기가 서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왕산 아래 터에서 왕이 나면 어떨까? 광해의 머릿속에서는 언젠가 나를 위협할 새로운 왕이 그곳에서 태어날지 모른다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불안을 끊어내는 방식은 늘 같았습니다. 먼저 손을 써서 위협이 될 만한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것.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해는 인왕산 자락에 새 궁궐을 짓도록 명합니다. 경덕궁, 나중에 경희궁이라 불리게 되는 궁궐과 지금은 사라진 인경궁이 그 주변에 함께 들어섰습니다. 왕기가 서렸다는 땅을 아예 자신이 차지해버리는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속도와 규모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지 않은 나라에서 창덕궁과 창경궁의 공사에 더해 경덕궁과 인경궁까지 동시에 짓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궁궐 공사에 들어간 쇠만 해도 조선이 1년 동안 무기를 만드는 데 쓰는 양의 여러 배에 달했습니다. 곡식과 장작, 돌과 목재, 기와 기름과 종이까지 궁궐을 향해 빨려 들어갔습니다. 국고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자 광해는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궁궐 공사에 필요한 물자와 돈을 바치면 당상관, 그러니까 고위 관리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나무를 바치는 사람, 돌을 바치는 사람, 땅을 바치는 사람에게 관직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은 이런 벼슬을 두고 오행당상이라 불렀습니다. 나무, 물, 불, 쇠, 흙, 5가지로 얻은 당상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능과 공으로 얻어야 할 자리가 돈과 물건으로 살 수 있는 자리로 떨어졌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궁궐 공사가 길어질수록 백성들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남한산성과 강화에 비축해 두었던 군량미까지 끌어다 쓰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참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전쟁을 2번 겪는 것 같다는 한탄이 나왔습니다. 한때 대동법을 시행해 세금을 바로잡고 동의보감을 펴내 백성의 병을 돌보게 했던 임금, 전쟁의 폐허를 수습하겠다며 분주하게 뛰던 그 세자가 이제는 풍수와 왕기, 체면과 권위에 집착해 궁궐에 나라의 피를 붓고 있다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벌이던 중립 외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냉정한 계산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폐모살제와 영창대군의 죽음, 끝없는 궁궐 공사와 재정 고갈, 신하들의 줄줄이 사직과 출근 거부가 겹치면서 광해는 점점 더 고립된 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꿈틀거리던 불안과 의심은 이제 거의 피해 의식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나를 위협하는가? 누가 나를 끌어내릴 것인가? 궁궐 담장 밖에서는 이미 그 질문에 다른 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1623년 3월 12일 밤 한양 창덕궁. 깊은 밤을 가르며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1000여 명 남짓한 병사들이 창덕궁을 둘러싸고 일제히 궁궐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광해는 그때 어디에 있었을까? 실록은 그가 급히 궁을 빠져나가려다 내시의 등에 엎여 빠져나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왕으로 즉위한 지 15년 분조의 세자로서 나라의 절반을 떠안고 뛰던 청년은 이제 한밤중에 궁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궁궐을 장악한 세력에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라 원래의 바른 자리를 되찾는 일이다. 그 명분을 줄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궁에 갇혀 지내던 임목대비가 오랜 침묵을 깨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폐되어 살면서 지금까지 죽지 않은 것은 바로 오늘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임목대비는 이렇게 말하며 반정 세력의 손을 들어줍니다. 어머니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아들 영창대군을 잃고 서궁에 갇힌 채 살아야 했던 여인이 마침내 광해를 몰아내는 반정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반정이라는 말은 반대로 된 것을 바로 돌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새 왕이 옛 왕을 내쫓는 반역이 아니라 흔들린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날 이후 광해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인조가 새 왕으로 즉위하고 광해는 교동과 강화, 제주 등지로 유배지를 옮겨 다니는 삶을 시작합니다. 반정 세력은 무엇을 명분으로 내세웠을까? 첫째는 폐모살제였습니다. 어머니 자리에 있던 임목대비를 대비에서 끌어내리고 어린 동생 영창대군을 죽게 만든 책임을 물었습니다. 둘째는 궁궐 공사와 토목 사업으로 백성을 괴롭혔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쟁 직후의 어려운 형편에도 경덕궁, 인경궁, 창경궁 중수 등 대규모 공사가 이어진 사실은 반정 세력이 사치를 일삼고 국고를 탕진한 임금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셋째는 명에 대한 사대를 소홀히 하고 후금과 밀통했다는 비난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 외교였지만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유교 정치 질서 안에서는 상국을 저버린 군주라는 낙인을 찍기 쉬운 소재였습니다. 반정이 성공한 뒤 대북파 핵심 인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숙청됩니다. 이이첨, 정인홍 등 광해를 떠받치던 인물들은 처형되었고 다른 대북 세력들도 유배와 투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광해와 함께 외교 전면에 섰던 평안감사 박엽, 의주부윤 정준 같은 인물들도 명나라를 의식한 조치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해 자신은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인조 반정의 명분 가운데 하나가 폭군을 물리치되 피를 덜 흘리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남는다고 해서 편안한 말년이 기다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정 이후 광해는 죄인 신분으로 19년을 더 살게 됩니다. 아들 이진은 연금된 집에서 땅굴을 파고 탈출하려다 발각되어 자진했고 세자빈이었던 며느리도 절망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곧이어 왕비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곁을 지켜줄 가족이 하나둘 사라지는 동안에도 광해는 태안과 제주 등을 떠돌며 유배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기록에는 그를 돌보던 계집종마저 당신은 이제 왕도 아니고 죄인일 뿐이라며 면박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왕이었던 시절 누구도 감히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던 그 앞에서 이제는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까지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641년 7월 1일 광해는 유배지에서 67세의 나이로 조용히 생을 마칩니다. 조선을 떠들썩하게 뒤흔들었던 인조 반정과 달리 그의 마지막은 크게 주목받지 못한 채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게 됩니다. 광해는 성군이었을까, 폭군이었을까?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시기 그는 분조의 세자로서 전국을 돌며 무너진 행정을 다시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동궁께서 오셨다는 소식만 들어도 마음을 놓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대동법을 시행해 세금 제도를 바로잡고 동의보감을 편찬해 우리 현실에 맞는 의수를 정리했습니다. 동국신속 삼강행 실도를 통해 전쟁 중에 몸을 던진 백성들의 삶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실리 외교를 시도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분명 유능하고도 현실을 잘 아는 군주였습니다. 전쟁의 재를 밟고 일어나는 나라에 필요한 실무형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는 평생 정통성의 불안에 시달렸던 왕이었습니다. 장남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며 명나라로부터 세자, 책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왕위에 오른 군주. 그 불안은 형 임해군의 죽음, 영창대군 유배와 죽음, 인목대비 유패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궁궐 공사와 풍수에 집착하며 인왕산의 왕기를 두려워하고 가능한 위험을 미리 잘라내야 안심할 수 있었던 임금. 이 모습은 폐모살제라는 무거운 비난과 함께 반정을 정당화하는 데 가장 손쉬운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해를 한 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군이냐, 폭군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역사는 언뜻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전쟁 속에서 민심을 얻었던 왕, 그러나 불안 속에서 가까운 가족에게 칼을 겨눈 왕. 개혁과 실용 외교를 밀어붙인 군주, 그러나 권력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간 군주. 여기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네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능력과 성과만으로 사람을 평가해도 괜찮을까? 혹은 한두 번의 과오만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를 악인으로 덮어씌우고 있는 건 아닐까? 광해의 삶을 보면 실력과 공이 아무리 커도 기본적인 신뢰와 명분이 무너지면 언젠가는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지키려 한 권력은 결국 자신에게도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한 사람을 두고 서로 다른 소문과 평가가 엇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문제야. 공은 큰데 저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광해를 둘러싼 평가도 어쩌면 이런 우리의 시선과 닮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시대의 군주를 볼 때 어느 한 장면만 크게 확대해서 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훑어보며
공과 과를 함께 놓고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 그것이 광해가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누구나 마음속에는 광해처럼 불안의 씨앗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쫓겨나면 어떡하나? 내 자리를 빼앗기면 어떡하나?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더 넓게 사람을 품는 리더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은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광해의 이야기를 곱씹어보면 우리가 맡고 있는 자리에서 불안에 휘둘려 남을 자르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불안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버티는 길을 찾을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임진왜란 속에서 민심을 붙잡던 세자 광해에서 패모살제의 오명을 안고 쫓겨난 왕 광해까지 한 사람의 굴곡진 생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광해를 어떻게 부르고 싶으신가요? 성군에 가까웠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폭군에 더 가까운 인물로 보이시나요? 혹은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한 인간으로 느껴지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한 번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준비된 한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광해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모일수록 역사 속 인물들을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물의 숨겨진 한 장면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해군이 성군과 폭군 사이에 서 있던 삶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한국역사관이었습니다.